태국의 지진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또 다른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국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들은 어느 한 나라를 그리워하며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나라의 엄청난 기술력에 세계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미국 동부의 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레이입니다. 교양학점이 필요해서 신청한 국제협력과 외교 수업이었는데 이 수업은 저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으로 강의가 시작됐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물과 외교, 자연재해 속 국제협력의 진정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태국에 관한 슬라이드가 스크린에 나타났고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필기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태국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태국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논타부리 지역 주민들이 오염된 운하로 인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논타부리는 방콕 바로 옆에 있는 수도권 지역입니다. 최근 북쪽에서 발생한 지진은 이 지역까지 미세한 흔들림을 전달했고 특히 낡은 운하 시스템을 더 악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논타부리의 클롱끄르어 운하는 악취와 쓰레기, 벌레들로 오염이 극심해졌습니다. 교수님은 영상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기자가 파크렛군 짜랭와타나 38번 골목 앞 클롱끄르어 운하를 찾은 장면이었죠. 화면 속 운하는 정말 끔찍했어요. 물이 완전히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고 악취가 심하다는 게 영상만 봐도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온갖 쓰레기가 가득했어요. 음식물 쓰레기, 비닐봉지, 술병, 광고판, 나무 조각, 주방용품, 심지어 구더기까지 보였죠.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운하가 썩어 있고 청소를 해도 금세 다시 원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환경이었죠. 주민들이 악취는 물론 다양한 벌레들의 번식으로 건강 문제까지 겪고 있다니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주민들은 당국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물이 다시 맑아지길 바란다고 호소하고 있어요. 또한 주민들도 함께 협조해 운하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죠. 교수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수질 오염이 아닙니다. 생활 기반이 무너진 것이고 복구의 시작점은 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수님은 운하의 개념을 설명해 주셨어요. 운하는 물류, 농업, 생태 흐름을 유지하는 인공수로로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도시 시스템에 필수적이라고 하셨죠. 자연재해로 운하가 오염되면 복구 속도가 급격히 늦어지며 전염병 확산, 식수 부족, 경제활동 중단 같은 2차 재해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IT 대지진, 파키스탄 홍수 등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때마다 수질 복구가 가장 늦은 분야 중 하나였죠.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물이 단순히 마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 지역의 생명줄이자 문명의 기초라는 사실을요. 태국의 지진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오염된 운하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삶 전체를 위협하는 존재였던 거죠. 자연재해 이후의 복구에서 물 관리가 이렇게 중요한 요소였구나. 이 강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궁금해졌어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그런데 의외의 내용이 등장했죠. 바로 한국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태국의 상황과 대조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한국의 정수기술과 국제기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국은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정수기술과 수질 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몇 가지 놀라운 통계를 보여주셨어요. 한국의 전국 상수도 보급률이 99.9%에 달하고 수돗물을 직접 마실 수 있는 지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기준을 초과 달성한 수질 지표와 고도, 정수 처리 시설 도입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기술력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죠.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이런 기술력을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이었어요. 과거 필리핀에 태풍이 왔을 때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한국은 이동식 정수 설비와 기술 인력을 신속하게 파견했다고 합니다. 유럽의 일부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이탈리아나 그리스 같은 나라들은 물 공급이 불안정하고 석회질이 높은 물로 인해 장기적인 음용이 어렵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평소 유럽이 모든 면에서 앞서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물 관리 기술에서는 한국이 더 뛰어나다니. 이런 한국의 물 관리 기술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자연재해 속 국제 협력의 중요한 사례가 됩니다. 자, 이제 다시 태국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교수님이 슬라이드를 넘기자 태국 총리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패통탄 친나와 총리였죠. 그녀의 표정이 무척 심각해 보였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진 이후 태국의 운하들이 심각하게 오염되면서 대규모 수질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식수원이 완전히 오염되어 주민들이 외부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교수님은 태국 언론의 보도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지진 직후 물난리가 난 거리, 쓰레기로 가득 찬 운하, 그리고 물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선 주민들의 모습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왓은 지난주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의 정수 기술을 지목하며 긴급 기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교수님은 태국 총리의 연설 일부를 영어로 번역해서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정수 기술을 가진 한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국 정부가 우리의 요청에 응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교수님의 표정이 좀 묘하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태국과 중국 지도자들이 악수하는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그간 태국은 중국과의 밀착 외교에 중점을 두면서 한국과의 기술 교류를 소홀히 해왔습니다. 특히 수질 관리와 정수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여러 차례 도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고마움을 몰랐죠. 화면에는 한국, 태국 기술협력회의가 취소된 기사들이 나왔어요. 태국은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적극 동참하며 중국의 기술과 인프라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위기 상황에서 중국의 수질 관리 기술은 태국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를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필요할 때만 고개를 숙이는 외교는 결국 관계를 망친다는 것이죠. 태국은 이제서야 한국의 기술적 우위를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동안의 외교적 행보가 얼마나 빠른 지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손을 든 학생이 있었어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의 물 기술이 정말 그렇게 뛰어난가요?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들 대부분이 좋은 수질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텐데요. 특별히 한국이 두드러진다는 게 좀 의아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처음 이 주제를 연구할 때 같은 의문을 가졌었죠. 한국의 물 기술이 정말 그렇게 특별한가? 이제 제가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여러 통계 자료와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우선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수돗물 수질을 자랑합니다. 특히 미생물 안전성과 화학물질 관리 측면에서 상위권에 속해요. 화면에는 OECD 국가들의 수질 관련 순위표가 나타났고 한국은 최상위권에 있었어요. 미국과 태국은 보이지 않았죠. 또한 세계보건기구 WHO의 평가에서도 한국은 모든 기준을 100%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달성하지 못한 성과이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자료들을 보여주셨어요. 국제정수기술 박람회에서도 한국 기업들과 연구기관들은 다수의 상을 수상해왔어요. 특히 멤브레인 필터 기술과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 분야에서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UN 개발계획 UNDP도 한국의 수질 관리 시스템을 아시아에서 가장 신뢰받는 시스템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을 넘어
시스템 전반의 신뢰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겨 몇 가지 실제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실제 사례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서울시에서는 한강 수돗물인 아리수로 매년 외국 대사관 시음 행사를 개최합니다. 외교관들이 직접 마시고 그 품질을 인정하는 행사죠. 세계 환경 포럼에서는 한국의 스마트 정수 시스템이 여러 차례 소개됐는데 이 시스템은 수질 향상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량도 크게 줄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례 하나를 들자면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 호텔에 묵을 때 이 수돗물을 그냥 마셔도 되나요? 라고 자주 물어본다고 합니다. 일본도 선진국이지만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문화가 적은 편이거든요. 반면 한국은 수돗물을 직접 마셔도 될 만큼 깨끗하다는 신뢰가 있죠. 강의실에서 작은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저도 미소를 지었죠. 한국은 물을 단순히 자원으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기술로 정화해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입니다. 교수님의 이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단순한 사실을 넘어 한국의 철학을 보여주는 문장 같았거든요. 저는 그 문장에 별표를 치며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혹시 해외여행 갔을 때 샤워 후 피부가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난 경험이 있나요?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고 저도 머뭇거리며 손을 들었어요. 멕시코 여행 때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많은 외국인들이 다른 나라를 방문해서 샤워를 하면 피부에 두드러기가 나거나 가려움증을 경험합니다. 이는 물속에 함유된 미네랄이나 염소 처리 방식이 달라서 생기는 현상이죠. 하지만 흥미롭게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이런 문제를 거의 보고하지 않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수돗물 처리 과정 도표를 보여주셨어요. 한국의 정수 시스템은 피부 친화적인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물속의 염소와 기타 화학물질의 균형이 인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마시는 물뿐만 아니라 생활용수의 품질까지 고려한 결과죠. 저는 이 사실이 정말 놀라웠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당연하게 여기는 샤워 후 가려움증이 한국에서는 거의 없다니 물 관리가 정말 섬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죠. 깨끗한 물은 단지 건강과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산업 경쟁력까지 좌우하는 자산입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지셨어요. 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인지 아시나요? 학생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답을 찾으려 했어요. 누군가 기술력이요라고 대답했죠. 물론 기술력도 큰 요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한국의 깨끗한 물 덕분이기도 하죠. 교수님의 설명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물과 반도체가 무슨 관계가 있지?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반도체 공정에는 초순수 울트라 퓨어 워터가 필수적입니다. 반도체 칩을 제조할 때 사용되는 물은 일반 식수보다 수천 배 더 순수하고 깨끗해야 하죠. 교수님은 반도체 공장의 정수시설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한국은 수질 자체가 깨끗할 뿐만 아니라 초순수 정제 설비에 대한 기술도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숨겨진 비결 중 하나죠. 교수님은 대만과 인도의 사례도 언급하셨어요. 일부 국가에서는 초순수 확보가 어려워 공장 운영이 중단된 사례도 있다고 하셨죠. 한국에서는 수도에서 나오는 물조차 정제 효율이 높아 반도체 공정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는 산업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요소죠.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습니다. 이제 태국의 요청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유엔과 WHO 로고가 있는 보도 자료들을 화면에 띄우셨어요. 태국의 갑작스러운 한국에 대한 도움 요청은 국제사회, 특히 유엔과 WHO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상당한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비판을 받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전문가들은
태국 정부의 늦장 대응과 선택적 외교 방식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WHO의 수질 관리 책임자는 재난 관리는 평소의 협력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죠. 화면에는 CNN과 BBC의 인터뷰 영상이 재생됐어요. UN 물 관리 전문가가 인터뷰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무시하다 위기 때만 찾는 모습은 신뢰를 잃게 만든다는 비판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말이 앞서 교수님이 하셨던 필요할 때만 고개를 숙이는 외교는 관계를 망친다는 말과 연결되는 것 같아 메모했어요. 한국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NGO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어요. 교수님은 한국 NGO 단체들의 성명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인도주의만으로 계속 도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제협력이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상호 호혜적인 관계여야 한다고 주장하죠. 솔직히 저도 그 의견에 동의했어요.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청하고 평소에는 무시한다면 그건 진정한 협력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정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 영상이 나왔어요. 한국 정부는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태국의 기초정수 설비와 기술 인력을 파견을 고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 간 관계와 인도주의적 지원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죠. 저는 한국 정부의 결정이 자랑스러웠어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제협력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국제외교의 현실입니다. 한편으로는 전략적 이해관계를, 다른 한편으로는 인도주의적 가치를 저울질해야 하는 상황이죠.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은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이 각자의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저도 국제관계의 복잡함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정답이 없는 문제, 그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인 것 같았죠. 정치적 논쟁을 넘어 실제 태국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태국 지진 피해 지역의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무너진 집,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그리고 물통을 들고 줄 서 있는 주민들의 모습이 차례로 나타났죠. 지진으로 인해 더 심각한 것은 오염된 물로 인한 질병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교수님은 현지 병원의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기다리고 있었죠. 장티푸스, 대장균 감염 등 수인성 질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상황이 심각하죠.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 실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 2021년 홍수 당시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수님은 2021년 태국 홍수 상황과 한국의 지원 활동을 보여주는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2021년 태국은 심각한 홍수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긴급 정수 장비를 파견하고 기술 인력을 보내 신속하게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죠. 화면에는 한국 구호대의 활동 모습과 작동 중인 정수 설비가 보였어요. 그 옆에는 깨끗한 물을 받아가는 태국 주민들의 밝은 표정도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태국 언론은 한국의 도움 덕에 물 문제는 단 5일 만에 해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다른 어떤 국가의 지원보다도 빠른 속도였죠. 화면에는 태국 신문의 헤드라인이 번역되어 나타났어요. 한국의 신속한 지원, 5일 만에 정상화된 식수 공급. 이 경험이 태국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어 지금 상황에서도 한국의 지원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수님은 소셜미디어 포스트들을 보여주셨어요. 태국어로 된 글들이었지만 번역이 함께 제공됐죠. 한국처럼 신속하게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2021년처럼 한국이 도와준다면 우리는 곧 회복될 수 있을 거예요.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태국 정부는 외교적으로 중국을 우선시했지만 국민들은
한국의 실질적인 도움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국가 간 외교와 국민 차원의 인식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죠. 저는 이 상황이 정말 복잡하다고 느꼈어요. 정부 차원의 외교적 결정과 실제 국민들의 필요가 충돌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외교와 인도주의적 지원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떤 국가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느냐가 국민들의 마음속에 더 오래 남게 되죠.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중국과 태국 정상의 만남을 보여주는 사진 몇 장을 화면에 띄우셨어요. 태국은 이번 위기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중국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왔기 때문에 당연한 선택이었죠. 화면에는 베이징에서 열린 태국, 중국 정상회담 장면이 나왔어요. 중국 지도자와 태국 총리가 악수하는 장면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많은 이들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중국은 상징적인 방문과 외교적 지지 표명에 그쳤을 뿐 실질적인 기술 지원은 제공하지 않았어요. 교수님은 중국의 공식 성명서를 보여주셨는데 구체적인 지원 내용 없이 태국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문구만 있었어요. 태국 현지에서는 중국은 말만 있고 손은 없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정수 기술과 장비 지원 대신 정치적 수사만 남발했다는 비판이죠. 화면에는 태국 현지 신문의 비판적인 사설들이 번역되어 나왔어요. 저는 이런 국제관계의 현실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반면 한국은 과거에 엄청난 도움을 줬고 정수 기술자들과 휴대용 정수 설비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이 상황에서 태국 현지에서는 SNS와 언론을 통해 우리는 한국을 그리워한다는 표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태국어로 해시태그 한국을 그리워합니다. 해시태그가 달린 수많은 소셜미디어 포스트들이 나타났어요. 한국의 도움에 감사했다는 내용, 2021년 홍수 때의 긍정적 경험을 공유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죠. 이것이 바로 국제협력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교수님은 모든 슬라이드를 내리고 강단 앞으로 나오셨어요.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며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두 문장을 띄우셨어요. 외교는 평소에 다져야 한다. 도움은 순간이지만 신뢰는 관계를 유지하는 힘이다. 국제관계에서 진정한 협력은 위기 상황에서만 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교류와 관계 구축이 위기 때 진정한 협력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강의실은 조용했어요. 모든 학생들이 교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례에서 배워야 할 점은 국제협력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나 외교적 수완을 넘어 실질적인 기술과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구체화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여러분이 미래의 외교관, 정책 기반자, 국제관계 전문가가 된다면 이 사례를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국제협력은 상호 신뢰와 실질적 지원에서 비롯됩니다. 강의가 끝나고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하루짜리 특강이었지만 제 세계관을 크게 바꿔놓은 시간이었습니다. 캠퍼스를 걸어 나오며 생각했죠. 물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외교의 도구이자 국제협력의 상징이구나. 오늘의 강의는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에는 꼭 국제개발과 협력 관련 수업을 더 들어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물 한 모금을 마시며 이제는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된 이 투명한 액체에 새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작은 물방울 하나가 세계를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외교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정수와 관련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태국의 현재 위기에 과거 한국이 생각날 정도로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고 한국에서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 샤워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 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이 한국에 도움을 뿌리치고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무시했기 때문인데요. 태국은 최고급 의료기기와 의료 시스템을 선택하지 않고 굳이 다른 나라와 협력을 맺었습니다. 도대체 태국 정부는 왜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넬리 카터입니다. 미국 동부의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국제의료정책을 공부하는 3학년 학생이에요. 평범한 미국 가정에서 자랐지만 어릴 때부터 세계 각국의 의료 시스템에 관심이 많았죠. 특히 여러 나라의 의료 체계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글로벌 의료 시스템의 비교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캠퍼스의 나무들은 새싹을 틔우기 시작했고 학생들은 시험 기간을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이 점점 학생들로 채워지고 로버트 킹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는 하버드 의대 출신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의료 정책 자문을 맡고 있는 저명한 학자였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계의 의료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며 첫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그 슬라이드에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인류의 미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의료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교수님은 강의실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 중 하나가 바로 평균 수명의 증가입니다. 1900년대 초반에는 전 세계 평균 수명이 약 31세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72세요. 누군가 뒤에서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불과 100년 만에 인류의 평균 수명이 2배 이상 늘어났어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의료기술의 발전 덕분이죠. 항생제의 발견, 백신의 개발, 수술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이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그곳에는 여러 나라의 의료기술 수준을 비교한 그래프가 있었죠. 의료기술은 이제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었어요. 첨단 의료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경제적으로도 큰 이점을 얻게 됩니다. 의료관광이라는 새로운 산업도 생겨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의료기술이 인간의 고통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료기술을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죠. 그러다 교수님은 갑자기 질문을 던지셨어요.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의료기술을 가진 나라는 어디일까요? 강의실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어요. 모두 자신의 답에 확신이 없는 듯했죠. 저도 머릿속으로 여러 나라를 떠올려 보았지만 확실한 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미국이죠? 제 뒤에 앉아있던 마이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대답이네요. 미국은 분명 선진국이고 많은 의료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이지만 수술 성공률이나 의료기기 기술력으로 따지면 최고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 깊은 침묵이 강의실을 채웠어요. 저는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독일, 아니면 스위스, 일본, 각 나라마다 특화된 의료 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딱 한 나라를 꼽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때 교실 한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한국이요. 모두가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난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교실 창가 쪽에 앉아있던 한국인 유학생 희영이었어요. 교수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바로 한국입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국이 의료기술 강국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죠. 미국에서는 주로 미국의 의료 시스템만 배우다 보니 다른 나라의 실상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희영 씨, 혹시 한국의 의료기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교수님이 희영에게 물었어요.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의료기술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어요. 특히 로봇 수술 시스템, AI 진단 기술, 바이오 의약품 개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죠. 서울의 주요 병원들은 이미 AI를 활용한 진단 시스템을 도입했고, 다빈치 로봇 수술 건수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교수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만 한국은 의료기술 분야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왜 한국의 의료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건가요? 교수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더 깊이 알아볼 주제입니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그것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있던 의료 강국의 이야기죠. 저는 노트북에 한국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국이라고 적으며 이번 강의가 정말 흥미로울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서울에 위치한 거대한 병원 단지의 항공 사진이 나타났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의 의료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힘이 들어갔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의료기술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죠. 특히 수술 성공률, 의료 로봇 기술, AI 기반 진단 시스템 등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먼저, 다빈치 로봇 수술입니다. 아마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한국 병원에서는 이 최첨단 로봇 기술을 이용해 고난이도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과 서울 아산병원은 전 세계에서 다빈치 로봇 수술 건수가 가장 많은 병원들 중 하나예요. 화면에는 외과 의사가 로봇팔을 조작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정밀함에 강의실의 모든 학생들이 감탄했어요. 로봇 수술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교수님이 물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정확성이 높고 환자의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알고 있어요. 정확합니다. 로봇 수술은 인간의 손떨림을 제거하고 미세한 움직임까지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죠. 그래서 환자의 상처가 적고 회복이 빠르며 합병증 발생률도 낮습니다. 한국은 이 기술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한 나라 중 하나예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컴퓨터 화면 위에 표시된 의료 영상들이 나타났어요. 두 번째로 AI 진단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기술을 갖추고 있어요. 이 시스템은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초기 단계의 암세포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희영이 손을 들고 보충 설명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병원에서 개발한 AI 진단 시스템은 위암 조기 발견에서 95%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건 세계 최고 수준이죠.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의료 AI 기술은 정말 놀라운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에는 깨끗한 수술실 사진이 등장했어요. 마지막으로 무균 수술실 시스템입니다. 한국 병원들은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술실의 위생 수준을 최고로 유지하고 있어요. 서울의 주요 병원들은 수술 후 감염률이 세계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기술력 덕분에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의료 관광을 떠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그래프를 보여주었어요. 2010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으로 의료 관광을 오는 외국인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환자들의 국적입니다. 한국으로 수술을 받으러 가는 환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태국인이었어요. 그래프를 자세히 보니 태국에서 온 환자 수가 중국, 러시아 다음으로 많았어요. 2022년부터는 그 수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이었죠. 이건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죠. 의료 관광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국의 의료 시스템도 발전하고 있지만 특정 질병이나 고난도 수술의 경우 한국의 의료 기술이 더 발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희영이 또 손을 들고 말했어요. 저희 이모도 의사신데 태국에서 온 환자들을 많이 치료하신다고 해요. 특히 암 환자나 심장 질환자들이 많이 오시는데 한국의 수술 성공률이 자국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 간 의료 협력의 중요성이죠. 한국은 과거부터 태국과 의료 협력을 맺고 있었어요. 한국의 의료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태국 의사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제 옆에 앉은 리우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현재도 한국과 태국은 의료 협력을 하고 있나요? 교수님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나눠보도록 하죠. 저는 호기심이 생겨 더 알고 싶었지만 교수님은 이미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료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국가 간 협력과 경쟁의 문제입니다. 한 국가가 의료기술에서 앞서가면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협력할까요? 아니면 경쟁할까요? 저는 교수님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 태국과 한국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의료 관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요.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다시 넘기셨어요. 이번에는 태국의 방콕 시내 모습과 대형 병원 건물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태국의 의료 시스템 발전 과정은 매우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강의실의 모든 학생들이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도 노트북을 3페이지로 넘기고 태국에 대한 내용을 기록할 준비를 했습니다. 과거 태국은 한국과 의료 협력을 맺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양국은 의료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죠. 한국의 지원으로 태국의 의료 인프라가 빠르게 발전했고 태국인들은 고품질 한국산 백신과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화면에는 한국과 태국 의사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 한국에서 수입된 의료 장비들, 그리고 한국의 기술로 지어진 태국의 현대식 병원들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한국은 태국에 단순히 의료기기만 수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이전, 의사 교육 프로그램, 공동 연구 등 종합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했죠. 이 덕분에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의료 시스템이 가장 발전한 국가 중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교수님은 잠시 물을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특히 감염병 대응 시스템에서 한국의 도움이 컸습니다. 태국의 코로나19 초기 대응이 성공적이었던 것도 이러한 협력의 결과물이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태국의 행보는 달라졌습니다. 2024년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왓은 한국을 버리고 중국, 러시아와 협력하기로 결정했어요. 마이크가 뒤에서 물었어요.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거죠?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결정의 이유는 명확했죠.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총리에게 더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태국에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고 정치적으로도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러시아 역시 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죠. 화면에는 태국 총리와 중국 지도자들이 악수하는 모습, 그리고 러시아 대표단이 방콕을 방문하는 장면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이런 결정에는 경제적, 정치적 계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이 태국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이었죠. 희영이 손을 들었어요. 한국 정부나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한국은 계속해서 협력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태국 정부의 방향이 확고했고 결국 많은 한국 의료 기업들이 태국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거기에는 태국의 병원에 설치된 중국산 의료 장비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한국산 의료기기 대신 중국과 러시아 제품을 대거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품질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두 장의 사진을 나란히 보여주었어요. 하나는 한국산 MRI 장비고 다른 하나는 중국산 MRI 장비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성능과 신뢰성에서 큰 차이가 있었어요. 중국과 러시아의 의료기기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정확도와 내구성 면에서 한국산 제품에 미치지 못했죠. 실제로 많은 태국 의사들은 이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산 의료기기의 품질과 신뢰성을 잘 알고 있었고 갑작스러운 변화가 환자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어요. 화면에는 태국 의사들이 항의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든 의사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어요. 태국의 많은 병원들은 새로운 장비에 적응해야 했고 일부 의사들은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그 화면에는 태국 내 의료기기 수입 현황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2024년을 기점으로 한국에서의 수입은 급격히 감소하고 중국과 러시아에서의 수입이 크게 증가한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태국은 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파트너를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이 태국의 의료 시스템과 국민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 답은 안타깝게도 매우 명확해졌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화면에는 태국 방콕의 한 병원 응급실이 환자들로 가득 찬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복도와 대기실에까지 넘쳐나 있었고 의료진들은 지친 표정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작년 말부터 태국에서는 독감이 대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이 독감 바이러스는 특히 H3N2 변종으로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했죠. 저는 이런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궁금해서 손을 들었어요. 독감은 매년 있는 질병인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심각해진 건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독감은 태국에서 흔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이번 유행은 규모와 심각성 면에서 예년과 달랐어요. 특히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에게 치명적이었죠. 화면에는 태국 전역의 독감 감염 현황을 보여주는 지도가 나타났어요. 거의 모든 지역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산 백신과 의료 장비 덕분에 감염률을 낮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매년 태국에 안정적으로 백신을 공급했고 정확한 진단 키트도 제공했죠. 하지만 한국과의 협력이 끊긴 후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교수님은 세 가지 주요 문제점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백신 부족 문제입니다. 태국 내 백신 공급망이 붕괴되며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받지 못했어요.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입한 백신은 양이 충분하지 않았고 일부는 품질 문제로 사용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사진 한 장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긴 줄을 서서 백신 접종을 기다리는 태국 시민들의 모습이었죠. 둘째, 진단 오류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국산 진단 키트의 정확도가 한국산보다 떨어져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했고 바이러스는 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교수님은 두 개의 진단 결과를 나란히 보여주었어요. 같은 환자의 검체를 한국산과 중국산 키트로 각각 검사한 결과였는데 결과가 달랐어요. 셋째, 의료 시스템 혼란이 있었습니다. 병원은 환자로 넘쳐났고 의료진들은 제대로 된 장비 없이 치료해야 했어요. 일부 러시아산 의료기기는 사용 중 고장이 잦았고 수리 부품을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했던 것은 위생관리 문제였습니다. 태국 병원들은 청결 유지가 어려워졌고 2차 감염이 속출했어요. 한국이 제공하던 첨단 소독 시스템과 무균 수술실 기술이 없어지면서 병원 내 감염 위험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반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감염 예방이 철저하죠.
태국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태국 방송사의 인터뷰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한 중년 남성이 병원 복도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죠. 한국 의료 시스템이 있었더라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고통받지 않았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태국 국민들은 정부의 실책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한국에서 제공한 의료 기술과 백신 덕분에 태국의 의료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등지고 중국과 러시아를 선택한 결과 국민들이 큰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태국 SNS에 올라온 화난 시민들의 댓글이 보였어요. 우리는 왜 한국과 협력을 끊었는가? 왜 중국과 러시아에 싸구려 의료기기를 선택했는가?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태국 내에서는 패통탄 친나와 총리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어요. 국민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건강과 생명보다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생각했죠. 저는 이 상황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정치적 결정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결국 태국 국민들은 한국으로 의료 관광을 가려고 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한국이 태국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한 것이죠. 이유는 복합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세 가지 주요 이유를 설명했어요. 첫째, 태국 내 불법 체류자 문제로 인해 한국이 비자 심사를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불법 체류자의 범죄 행위 때문에 비자 발급 과정도 더 까다로워졌죠. 화면에는 한국 대사관 앞에서 길게 줄 서 있는 태국인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둘째, 한국 병원의 예약이 어려워졌어요. 이전에는 태국과 한국 병원 간의 공식 협력 체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개인이 직접 예약해야 했죠. 게다가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경쟁도 치열해졌고요. 결국 입국 심사에서 탈락하는 태국인이 급증했어요. 의료 관광 목적이라도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늘어났죠. 결국 많은 태국 국민들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태국 TV 뉴스의 한 장면을 보여주었어요. 한 젊은 어머니가 아픈 아이를 안고 카메라 앞에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제 아이가 독감으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갈 수도 없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강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이 비극적인 상황에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하지만 태국 정부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고 총리를 향한 비판 여론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것이 태국 의료 위기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외교 관계의 변화가 어떻게 한국과의 의료 시스템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의료 외교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이 붙은 내용이었습니다. 의료는 단순한 기술이나 상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고 국가 간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죠. 정치적 이유로 의료 협력을 희생시키는 것은 결국 국민의 건강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교실을 나오면서 저는 오늘 배운 교훈을 깊이 생각했어요. 국제 의료 정책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의료 협력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죠. 기술이나 장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간의 신뢰와 협력이라는 것을, 그리고 정치적 결정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도 말이에요. 캠퍼스를 걸으며 저는 미래에 제가 이런 국제 의료 협력을 돕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국적에 상관없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의 강의는 제 진로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의 관계를 뿌리치고
중국과 러시아의 손을 잡은 태국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 의료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니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의 의료 기술에 대해 만족하고 계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 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은 현재 충격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태국 총리는 철도 공사를 진행하던 국가를 뿌리치고 다른 나라를 선택했는데요. 이런 선택은 태국 총리의 역대급 실수라는 비판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결국 철도 공사 상황은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태국 총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레이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오후, 하버드 대학교의 강의실은 늘 그렇듯 조용했어요. 저는 평소처럼 앞에서 세 번째 줄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시아 경제 발전론 수업이 있는 날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카터 교수님이 강단에 서시자 강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은 오늘 수업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셨는데 뭔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스크린에는 태국의 방콕 전경이 떴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멈춰선 건설 크레인들이 보였죠. 저는 그 광경이 너무나도 낯설었습니다. 최근 태국의 뉴스를 보신 분이 있나요? 교수님의 질문에 강의실은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네, 제가 봤어요. 방콕의 고속철도 프로젝트가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기사였죠. 카터 교수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레이, 왜 태국의 인프라 개발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을까요? 순간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대답했어요. 글쎄요. 최근 태국 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중국과의 협력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교실 뒤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몇몇 학생들이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흥미로운 관점이에요. 하지만 그건 결과일 뿐, 진짜 원인은 아닙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스크린에는 2023년 이전의 방콕 모습이 보였죠. 활기찬 건설 현장들, 곳곳에서 진행되는 개발 프로젝트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례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한 국가의 선택이 어떻게 그 나라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 말이죠.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국가 중 하나였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태국이 현재 직면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큰 글씨로 스트레이티직 초이스 전략적 선택이라고 적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죠. 국가의 발전은 누구와 협력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태국이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살펴볼 거예요.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스크린에는 새로운 이미지들이 나타났어요. 2020년대 초반 태국의 모습이었죠.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작년 방콕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죠. 불과 3, 4년 전의 태국은 지금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카터 교수님은 레이저 포인터로 사진 속 현장들을 하나씩 가리키셨어요. 방콕 외곽의 거대한 철도 공사 현장, 도심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부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단지까지 모든 현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죠. 당시 한국은 태국의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였어요. 특히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죠. 스크린에는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총 투자 금액 수십억 달러, 연간 경제 효과, 일자리 창출 예측치. 그 숫자들이 말해주는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현대건설은 방콕 치앙마이 구간 고속철도 프로젝트의 핵심 계약자였습니다. KTX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 프로젝트는 태국의 교통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됐죠. 저는 재빨리 노트북에 내용을 정리했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두산은 방콕 외곽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주도했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태국 동부의 신재생 에너지 단지 조성을 맡았어요.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모두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앞줄에 제임스가 손을 들었죠. 교수님, 그렇게 잘 진행되던 프로젝트들이 왜 갑자기 중단된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죠. 먼저 당시의 상황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스크린에는 이제 태국 현지 언론의 보도 자료들이 띄워졌어요. 한태 협력 관계, 새로운 높이에 도달하다. 태국 엔지니어들, 한국의 기술을 배우다. 모두 희망적인 헤드라인들이었죠. 특히 주목할 점은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태국의 기술 발전을 실질적으로 도왔어요. 현지 엔지니어 교육 프로그램, 기술 연구소 설립, 장학금 지원까지 이런 노력들이 있었죠. 저는 문득 작년 방콕에서 만났던 대학생 친구들이 생각났어요. 그들은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고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라고 했었죠. 잠시 태국의 철도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터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태국의 낡은 철도 시스템이 한눈에 들어왔죠. 태국의 철도망은 19세기 말에 구축된 이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단선 철도이고 방콕에서 치앙마이까지 가는데 무려 10시간이 넘게 걸리죠. 이는 자동차로 가는 것보다도 느린 속도예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최신 철도 시설이 보였습니다. 반면 다른 아세안 국가들은 철도 현대화에 적극적이었어요. 베트남은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일본과 협력하여 고속철도를 건설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어서 한국이 태국에 제안했던 철도 개발 계획이 나왔어요. 한국은 태국에 KTX 수준의 고속철도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방콕에서 치앙마이까지 2~3시간이면 갈 수 있는 획기적인 계획이었죠. 더불어 AI 기반의 스마트 운영 시스템과 전문 인력 양성까지 포함된 종합 패키지였어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태국 친구들이 왜 그토록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0년대 초반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도 급증했고 기술 혁신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죠.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모든 학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왜 태국은 이렇게 성공적이었던 한국과의 협력을 포기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강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려는 순간 그동안 조용히 있던 마이클이 손을 들었습니다. 혹시 더 큰 이익을 제안한 새로운 파트너가 나타난 건가요? 교수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2024년 패통탄 친나왓 정부 출범 당시의 뉴스 기사들이었죠. 2024년 태국의 새로운 정부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기존의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축소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었죠. 저는 그 시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서 양국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었던 때였죠.
교수님, 당시 한국 정부가 태국인 입국 심사를 강화했던 것도 영향이 있었나요? 제 질문에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레이. 하지만 그건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했죠. 사실 태국 정부가 자국민의 불법 체류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는 이를 인정하기보다는 한국을 비난하는 쪽을 선택했어요. 스크린에는 당시 태국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더 강한 파트너를 원한다. 중국은 우리의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교수님은 이 발언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죠. 이런 발언들이 태국 내 반한 감정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떠나게 됐죠. 현대건설은 베트남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은 인도네시아로 거점을 옮겼어요. 저는 노트북에 빠르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때 앞자리에 사라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한국 기업들이 떠난 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채운 건가요? 정확합니다. 태국은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 전면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고속철도, 스마트시티,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 기존의 한국 기업들이 추진하던 모든 프로젝트가 중국 기업들에게 넘어갔죠.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한국의 농업기술지원센터 코피아가 태국에서 철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영향은 인프라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한국의 코피아는 그동안 태국의 농업 현대화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철수하게 되면서 태국의 농업 기술 혁신도 큰 타격을 입었죠. 강의실 뒤쪽에서 토머스가 질문했어요. 중국과의 협력은 성공적이었나요? 교수님은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태국 정부의 선택이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거예요. 저는 창 밖을 잠시 바라보았어요. 작년 방콕에서 만났던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한국 기업에서 일하겠다던 그들의 꿈은 이제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국가 간의 관계는 매우 복잡합니다. 때로는 작은 문제가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태국 정부는 자국의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하기보다는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갑자기 교실 뒤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뒤를 돌아보았죠. 평소에는 조용히 수업을 듣던 태국 유학생 수파차이였어요. 그녀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까다로운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태국 정부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순간 교실이 술렁거렸어요. 교수님은 차분히 수파차이를 바라보셨죠. 한국은 우리를 무시했어요. 태국인이라고 입국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그런 나라와 협력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수파차이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감정적인 대응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교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파차이 학생, 불법 체류자 문제는 어느 나라에서나 민감한 사안이죠. 한국 정부의 대응은 자국 법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객관적인 수치로 이야기해보죠. 스크린에는 태국의 최근 인프라 개발 현황이 그래프로 나타났어요. 제가 작년에 보았던 활기찬 건설 현장들이 모두 멈춰있는 모습이었죠. 한국 기업들이 떠난 후 중국 기업들이 프로젝트를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교수님은 레이저 포인터로 프로젝트 지연 현황을 가리키셨어요. 방콕 치앙마이 고속철도는 예상 완공일보다 5년이나 지연되었고 예산은 초기 계획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그래프를 가리키며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태국의 지형은 매우 특수합니다. 방콕 일대의 연약지반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 한국 기업들은 이미 인천 송도 개발 과정에서 비슷한 연약지반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었어요.
실제로 송도는 바다를 매립한 부지인데도 집안 침하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죠. 스크린에는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모습이 나왔어요. 반면 중국 기업들이 적용한 공법은 태국의 집안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우기가 되자 집안 침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이미 지어진 구조물에 균열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설계를 완전히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스마트시티의 설계도와 현재 모습이 대비되어 있었습니다. 스마트시티의 경우는 더 심각했습니다. 한국은 송도에서 이미 스마트 교통 시스템, 자동 쓰레기 수거, 통합 관제센터 등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세종시에서는 한 단계 더 발전된 AI 기반 도시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태국의 기후와 생활 방식에 맞는 맞춤형 시스템을 제안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현재 방콕 외곽의 스마트시티 부지가 보였어요. 보시다시피 현재는 기초 공사만 끝난 채 방치된 상태입니다. 통합 운영 시스템 설계에 오류가 발견됐고, 도시 인프라의 핵심인 전력망과 통신망 설계를 완전히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는 단순한 시공 경험이 아닌 실제 운영 경험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지연으로 예정됐던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마저도 줄줄이 취소되었다고 해요. 이로 인해 태국인들의 수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죠. 현재 태국 현지 언론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했더라면 이라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실제로 같은 시기에 한국과 협력을 시작한 베트남은 고속철도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죠. 그때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이런 상황을 태국 정부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태국 정부는 초기 과정의 어려움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외국 투자자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스크린에는 글로벌 투자 동향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태국으로 향하던 투자 자금들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은 태국의 불안정한 정책을 우려하고 있어요. 어떤 전문가는 이를 신뢰의 위기라고 부르더군요. 한번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국가 간의 협력은 단순한 계약 이상의 것, 바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약속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현재 태국의 현실입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자 강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방콕 도심의 대규모 시위 현장이었죠.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태국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죠.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수치들이 나타났어요. 청년 실업률 28%,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2.1%, 외국인 투자 감소율 45%, 모든 지표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시위대의 구호를 보시죠.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수많은 시위대가 외치고 있었죠.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물러나라. 우리의 미래를 돌려달라. 한국 기업들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교수님은 영상을 잠시 멈추셨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시위대의 마지막 구호입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반한 감정을 내세우던 태국인들이 이제는 한국 기업들의 철수를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저는 그 순간 수파 차이가 떠올랐어요. 그녀는 화를 삼키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떠난 자리는 큰 공백으로 남았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현대건설이 호치민 하노이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자카르타 스마트시티 개발의 핵심 파트너가 되었죠. 교수님은 지도를 보여주셨어요. 동남아시아 각국의 경제 성장률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베트남 7.2%, 인도네시아 6.8%, 말레이시아 5.9%, 반면 태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극명한 차이가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더 최근의 시위 현장이 나왔어요. 젊은이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한글로도 메시지가 쓰여 있었죠. 한국 기업들에게 사과합니다. 돌아와 주세요. 패통탄 친나와 정부는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국민들의 신뢰는 완전히 바닥났죠.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경제 정책들도 더 이상 믿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나타난 패통탄 친나와 총리의 최근 기자회견 장면을 가리키셨어요.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그의 최근 발언이었습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고수하며 나의 몸에는 중국의 피가 흐르고 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고 발언했죠. 이 말은 태국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어요. 스크린에는 그의 발언 이후 더욱 격렬해진 시위 현장이 비춰졌습니다. 태국 국민들은 자국 총리가 국익보다 혈연 관계를 내세우며 중국과의 관계를 고수하는 것에 크게 실망했어요. 특히 중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들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나온 이 발언은 그가 얼마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죠.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이후 패통탄 친나와 정부는 새로운 경제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후였습니다.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그의 고집은 태국 경제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죠. 한국 기업들이 진출한 국가들의 변화를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베트남의 경우 현대건설이 주도하는 하노이 호치민 고속철도 프로젝트는 예정보다 6개월 앞서 진행되고 있어요. 베트남 정부는 한국 기업들을 위해 특별경제구역을 만들고 법인세 감면과 같은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했죠. 그 결과 삼성전자는 베트남을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삼았고 현재 스마트폰 생산량의 60%를 베트남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에요. 자카르타 인근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삼성 엔지니어링의 기술력으로 아세안 최고의 미래도시로 주목받고 있죠. 특히 한국의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도입한 후 자카르타의 만성적인 교통 체증이 40%가량 감소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말레이시아예요. 태국에서 철수한 두산그룹이 쿠알라룸푸르의 신재생 에너지 단지 조성을 맡았는데 현재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그린 에너지 허브로 성장했죠.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를 한말레이 협력의 상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미 새로운 터전에 안착했어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지원과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죠. 이미 떠난 기업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끄시고 교실의 불을 환하게 켜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태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유지했다면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제니퍼가 먼저 손을 들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경험이 있었다면 지금쯤 방콕 치앙마이 고속철도는 완공되어 있었을 거예요. 송도나 세종시처럼 스마트시티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겠죠. 베트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같은 시기에 한국과 협력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가 되었잖아요. 태국도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저도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제가 작년에 본 태국의 모습은 정말 희망적이었어요. 한국 기업들과 함께 일하며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많았고 도시는 발전의 에너지로 가득했죠. 하지만 정부의 잘못된 판단 하나로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오늘 매우 중요한 사례를 공부했어요. 국가의 발전은 단순히 누가 더 빠르고 저렴하게 일을 해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기술 이전과 교육,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한 거죠.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했어요. 역사는 때때로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항상 국민들의 몫이 되죠.
오늘 우리가 본 태국의 사례는 국가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마지막 종소리가 울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죠. 모두가 오늘 배운 교훈을 곱씹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천천히 닫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수파 차이가 유독 눈에 띄었죠. 그녀도 언젠가는 오늘의 강의 내용을 이해하게 될까요? 캠퍼스를 걸어 나오는데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오늘 배운 교훈이 마음 한켠에 무겁게 자리 잡았습니다. 국가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오는 결과, 이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미래가 걸린 문제였던 거죠. 역사의 교훈은 결국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거울이 되어야 하니까요. 이렇게 태국 철도 발전을 도우려던 한국을 뿌리치고 중국으로 넘어간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철도 시스템은 저도 한국에 살면서 단 한 번도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었는데요. 중국과 손을 잡은 태국이 이렇게 몰락하는 모습을 보니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 시장은 공략하지 않겠다. 한국은 태국이 아닌 다른 시장을 찾겠다. 태국의 10대들이 한국에 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있으면서도 한국의 입국 절차는 쉽지 않은데요. 도대체 태국의 10대들은 어떤 이유에서 한국을 오려고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 레이입니다. 아시아 문화와 K-팝에 관심이 많아 아시아 대중문화를 전공하고 있죠. 특히 K-팝 문화에 매료되어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오늘도 평소처럼 아시아 대중문화 수업을 듣기 위해 강의실에 들어섰는데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수업 시작 전부터 K-팝 노래가 흘러나오고 학생들이 떠들며 즐거워하는데 오늘은 다들 조용히 앉아 각자의 휴대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오늘은 특별한 토론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최근 한국의 대형 기획사들이 태국에서의 오디션을 줄줄이 취소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반한 감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었거든요. 우리 수업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있는데 특히 한국 교환학생 미니와 태국 유학생 나다가 있어서인지 더욱 무거운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수업 시작 종이 울리자 교수님이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으로 강의실에 들어오셨어요. 오늘은 최근 아시아 대중문화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근 한국의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들이 태국에서의 활동을 대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글로벌 오디션에서 태국이 제외되었다는 소식인데요. 교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고개를 돌려 교실 뒤쪽에 앉아있는 나다를 흘낏 쳐다보았어요. 평소 수업 시간에 활발하게 발언하던 그녀가 오늘은 유독 굳은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최근 SNS에서는 태국의 10대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한 감정에 대한 소식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제가 팔로우하는 태국 친구들의 SNS를 보면 해시태그 노모어 K컬처, 해시태그 타일랜드 퍼스트 같은 해시태그 운동이 퍼지고 있더라고요. 한국 문화를 좋아하면 무시를 당하고 심지어는 한국 음식점에 가는 것조차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태국의 10대들이 주도하는 K문화 끊어내기 운동이었어요. 한국 음악을 듣거나 한국 드라마를 보는 친구들을 매국노라고 부르면서 SNS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일부 과격한 이들은 한국 관련 게시물을 올리는 계정을 찾아가 악성 댓글을 달거나 한국 음식점 리뷰에 고의로 낮은 평점을 주는 행동까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반한 감정이 퍼지면서 태국의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K-팝이나 한국 드라마를 더 이상 공개적으로 즐기지 못하게 됐다는 게 가장 안타까웠어요. 문화는 서로를 이해하고 즐기는 것인데 이렇게 배타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정말 걱정됐죠. 교수님은
이러한 반한 감정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최근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급증하면서 한국 정부가 태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관광 목적의 태국인들까지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되었고, 일부는 입국이 거부되는 일도 있었죠. 이로 인해 태국 현지에서는 한국이 태국인을 차별한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어요. 태국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태국 정부는 한국의 비자 정책이 부당하다며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대형 기획사들이 태국 오디션을 취소하기 시작하면서 태국 내 반한 감정은 더욱 거세졌죠.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의실 뒤쪽에서 갑자기 손이 올라갔어요. 태국 유학생 나다였죠. 평소에도 수업 시간마다 한국 문화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자주 하던 학생이었어요. 곧 태국의 음악 산업이 한국을 뛰어넘을 거예요. 한국의 K-팝은 이제 곧 사라질 거라고요. 태국은 이제 한국의 도움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나다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BTS와 블랙핑크 같은 인기 K-팝 그룹들이 실력이 아닌 기획사의 돈으로만 성공했다며 비하했고, 태국의 아이돌들이 더 실력 있다고 주장했죠. 특히 한국의 연예 산업이 태국의 거대한 시장과 팬덤이 있었기에 지금의 위치까지 올 수 있었다며, 이제 태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길을 갈 거라고 말했어요. 태국은 한국보다 더 매력적이고 실력 있는 아티스트들이 많아요. 그동안 한국이 태국에 재능 있는 친구들을 뽑아가기만 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직접 키워낼 거예요. 곧 태국의 아이돌들이 세계를 정복할 거라고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뒤로 젖히며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답니다. 나다의 말에는 분명 감정적인 면이 너무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현재 태국의 젊은이들이 느끼는 실망감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강의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그때 앞줄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한국 교환학생 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저는 미니를 잘 알고 있었어요. 평소 예의 바르고 차분한 성격으로 K-팝 산업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진 학생이었거든요. 교수님, 제가 이 상황에 대해 제 생각을 이야기해도 될까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자 미니는 자신의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했어요. 화면에는 꼼꼼하게 정리된 차트와 그래프들이 나타났죠. 먼저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K-팝의 현재 위치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빌보드 차트를 보시면 올해에만 BTS가 5번, 블랙핑크가 3번 핫백에 진입했어요.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에서도 K-팝 아티스트들의 성과는 눈부시죠. 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화면에는 K-팝 아이돌들의 유튜브 조회수가 나타났죠.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53억 뷰, 블랙핑크의 뚜두뚜두는 22억 뷰, BTS의 다이너마이트는 19억 뷰를 기록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이 조회수들이 특정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서 미니는 세계 지도를 보여주었어요. K-팝 콘텐츠의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골고루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였죠. 음원 판매량도 마찬가지예요. BTS의 디지털 싱글 버터는 발매 첫 주에만 전 세계적으로 500만 카피가 넘는 판매고를 기록했어요. 블랙핑크의 핑크 베넘 역시 스포티파이에서 첫 24시간 스트리밍 신기록을 세웠고요. 잠시 숨을 고른 미니는 이제 태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나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국에서 가장 성공한 아이돌인 블랙핑크 리사의 머니가 10억 뷰를 기록한 건 정말 대단한 성과예요. 리사는 분명 뛰어난 실력과 재능을 가진 아티스트죠. 태국에는 리사처럼 춤과 노래 실력이 출중한 젊은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만큼 태국은 예술적 재능이 풍부한 나라라는 걸 모두가 인정하고 있죠. 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다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리사가 이런 글로벌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건 K-팝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YG 엔터테인먼트의 체계적인 트레이닝 시스템, 전문적인 프로듀싱 팀, 그리고 수년간 쌓아온 글로벌 마케팅 노하우가 합쳐져서 오늘날의 리사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태국의 풍부한 재능과 한국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만나 시너지를 낸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갑자기 나다는 자신의 휴대폰을 높이 들어올리며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어요. 여러분,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모두 리사 덕분이에요. 리사가 블랙핑크에 합류하면서부터 K-팝의 진정한 글로벌 시대가 열린 거라고요. 그녀의 휴대폰 화면에는 리사의 각종 성과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보세요. 리사가 있는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는 모두 수십억 뷰를 기록했어요. 코첼라 페스티벌에서도 리사의 무대가 가장 화제였죠. 구찌, 셀린느 같은 명품 브랜드들도 모두 리사를 원해요. 사실 K-팝의 성공 비결도 태국의 영향력 때문이에요. 리사가 없었다면 블랙핑크도 K-팝도 지금처럼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태국에 어마어마한 팬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라고요. 그때였어요. 잠깐만요. 미니가 나다의 말을 끊었어요. 리사의 성공이 대단한 건 맞지만 K-팝의 성공은 한 사람의 힘으로 이뤄진 게 아니에요. 제가 최근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미니는 다시 한번 프로젝터 화면을 조작했어요. 블랙핑크의 또 다른 멤버 로제를 보세요. 지난 10월에 발매된 아파트는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8위를 기록했어요. 이건 K-팝 여성 솔로 가수 최고 순위예요.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는 2위까지 올랐고 스포티파이에서는 일주일 만에 1억 스트리밍을 돌파했죠. 유튜브에서는 22일 만에 3억 뷰를 달성했고요. 미니는 잠시 나다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니에요. K-팝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록을 세우며 진화하고 있어요. 리사뿐만 아니라 제니, 로제, 지수 모두가 솔로로도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죠. 이게 바로 K-팝의 힘이에요. 한 사람의 성공이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과 끊임없는 혁신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죠. 미니의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반박에 나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녀는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객관적인 데이터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 보였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리사의 성공을 태국의 성공으로만 보는 건 오히려 리사의 노력과 재능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리사는 K-팝 아티스트로서, 글로벌 아티스트로서 성공한 거니까요. 미니는 이어서 태국의 현지 아이돌 그룹들의 성과를 보여주었어요. 유튜브 조회수, 음원 판매량, 콘서트 규모 등 모든 면에서 K-팝 그룹들과는 큰 차이가 났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수치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K-팝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체계적인 트레이닝 시스템, 철저한 품질 관리, 그리고 수십 년간 쌓아온 글로벌 마케팅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대형 기획사들은 90년대부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왔죠. 미니의 설명이 끝나자 교수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미니 학생의 말처럼 K-팝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태국 정부가 최근 보여주고 있는 행보입니다.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기셨어요. 그곳에는 태국의 최근 문화산업 정책이 정리되어 있었죠. 태국은 한국처럼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관광업과 서비스업이 주요 산업이죠. 그러다 한국이 문화산업으로 엄청난 경제적 성과를 이루는 것을 보고 태국 정부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2023년 태국 정부는 한국의 콘텐츠 진흥원을 모델로 한 기관을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들의 접근 방식이에요. 태국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새로 구축하는 대신 한국의 시스템을 빠르게 도입하려 했죠. 교수님의 화면에는 태국 정부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들이 나타났어요. 태국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에게 투자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트레이닝 시스템 노하우, 방송 제작 기술, 음악 제작 프로세스, 심지어 한국 드라마 제작사들의 제작 노하우까지 이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치 제조업에서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것처럼 말이죠. 나달을 포함한 학생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태국이 범한 가장 큰 오류입니다. 문화산업은 단순히 기술이나 시스템만 이전받는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K-팝의 성공은 수십 년간의 시행착오와 끊임없는 혁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다시 넘기셨어요. 이번에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역사가 타임라인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보시다시피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90년대부터 꾸준히 시스템을 발전시켜왔어요. 처음에는 실패도 많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들이 지금의 성공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건 단순히 모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수님의 날카로운 분석에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특히 나다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손만 바라보고 있었죠. 결국 태국이 진정으로 성공적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만들고 싶다면 한국의 겉모습만 따라하려고 할 게 아니라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을 발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할 내용은 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직면한 또 다른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로 극단적인 팬덤 문화죠.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셨고 그곳에는 최근 태국 팬덤 문화의 문제점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블랙핑크의 사례를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리사와 관련된 상황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태국 팬들의 리사에 대한 사랑은 존경을 넘어 맹목적인 숭배에 가까워졌고 이는 결국 다른 멤버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이어졌죠. 교수님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제니의 솔로곡 발매 때였습니다. 제니가 리사보다 먼저 솔로 데뷔를 하자 태국의 일부 팬들은 조직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제니의 뮤직비디오를 무차별 신고했어요. 결국 유튜브에서 영상이 일시적으로 차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강의실은 충격에 빠진 듯 했어요. 나다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고 다른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로제가 리사의 생일 축하 메시지를 몇 시간 늦게 올렸다는 이유로 로제의 SNS에 수천 개의 악성 댓글이 달렸어요. 심지어 한국의 남자 아이돌이 리사의 춤을 따라 췄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아이돌의 SNS가 공격을 받기도 했죠.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이런 극단적인 팬덤 문화는 결국 K-팝 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획사들이 태국 시장에서 철수를 고민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죠. 특히 신인 그룹들의 경우 태국 멤버를 영입하면 자칫 이런 극성 팬덤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태국 연습생 선발을 꺼리고 있어요. 이는 결국 K-팝이 20년 넘게 쌓아온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더욱 진지해졌어요.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표정을 더욱 진지하게 하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이런 행동들이 단순한 팬심의 표현을 넘어서 위험한 문화적 민족주의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태국 SNS에서는 리사는 태국의 자존심, 리사는 우리의 것, 한국은 리사를 가질 자격이 없다는 식의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일부 과격한 팬들은 리사는 태국 문화의 상징이니 한국 아이돌로 활동하는 걸 중단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하고 있죠. 교수님은 실제 태국 SNS의 게시물들을 화면에 띄우셨어요. 보시다시피 이들은 K-팝을 즐기고 함께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문화 전쟁을 벌이듯 접근하고 있어요. 태국이 한국을 이겨야 한다.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다는 식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내고 있죠. 이는 글로벌 문화 산업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입니다.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는 국적과 인종을 뛰어넘는 포용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실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특히 나다의 얼굴이 창백해졌는데 아마도 자신이 앞서 했던 주장들이 바로 이런 문제적인 팬덤 문화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살며시 닫으며 고개를 숙였죠. 결국 이러한 극단적인 민족주의적 팬덤 문화는 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며 열린 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지금 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문화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대로라면 태국의 콘텐츠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교수님의 분석이 끝나자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태국 시장에서 철수를 고민하는지 모두가 이해할 수 있었죠.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더욱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K-팝 스타를 꿈꾸는 태국의 젊은이들입니다. 교수님은 태국의 한 오디션 프로그램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태국 청소년들이 K-팝 노래와 춤을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이었죠. 보세요. 이 아이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K-팝 댄스를 연습하고 한국어를 공부하며 자신들의 꿈을 키워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꿈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는 거죠. 이미 2024년 오디션에 합격했던 연습생들의 합격이 취소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요. 한 태국 연습생은 합격 통보를 받고 학교도 자퇴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합격이 취소되어 모든 계획이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2025년 글로벌 오디션 공고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2025년에 예정된 주요 기획사들의 글로벌 오디션에서 태국이 아예 제외될 예정이에요. 대신 몽골,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등 새로운 국가들이 포함되었죠. 이건 한국 기획사들이 태국 시장을 완전히 포기하기로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강의실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특히 나다의 분노한 눈빛이 보였죠. 일부 열정 있는 태국 청소년들은 다른 방법을 찾고 있어요. 부모님과 함께 한국으로 직접 오디션을 보러 가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최근 태국인들의 불법 체류 문제로 입국 심사가 크게 강화됐고 대부분의 기획사들은 이제 서류 전형에서부터 태국 지원자들을 걸러내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한 태국 청소년의 SNS 게시물을 보여주셨어요. 이 학생은 5년 동안 K-팝 아이돌을 꿈꾸며 준비해왔답니다. 하지만 최근 3번이나 오디션 지원서가 거절됐고 한국 입국 비자도 발급받지 못했어요. 결국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문화적 갈등과 민족주의적 분위기 때문에 순수한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거든요. 태국의 현 상황이 더욱 아이러니한 건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이미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수님은 아시아 지도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한국은 이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활발히 협력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인도, 중앙아시아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죠. 결국 태국 시장의 공백은 다른 나라들이 채우게 될 겁니다. 잠시 숨을 고르신 교수님은 최근 태국 정부의 대응을 설명하셨어요. 태국 정부도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태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비자 정책 논의를 위해서였지만 실제로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미 한국 기획사들의 마음은 돌아선 것 같아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결국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태국이 될 것 같네요. K-팝을 사랑하는 태국의 젊은이들의 꿈이 좌절되고
태국의 문화산업 발전도 지체될 테니까요. 이것이 바로 극단적 민족주의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문화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더욱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나다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도 오늘 강의를 통해 무언가를 깨달았기를 바랐답니다.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고 함께 발전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이날의 강의를 통해 글로벌 문화 산업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한국의 기획사들마저 태국에 등 돌리게 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K문화가 이렇게 태국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었고, 이러한 와중에도 한국의 문화에 큰 관심을 보이는 태국을 보니 한국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또 한국의 K-팝이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